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보네요. 선생님이 되게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3학년 정보과학 또 선생님 혼자 문제 내고요. 이 화학원도 선생님 혼자 문제 내다 보니까는 거의 60문제 넘게 선생님 출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바쁘게 이제 출제하다 보니까 강의를 찍지 못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이제 부탁하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게 되면, 이 강의를 보게 되면은 뭐 이번 주가 되겠죠. 오게 되면 미리 말을 할 텐데, 미리 조금 예습을 조금 해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수업을 듣고서는 그 다음에 공부해서 시험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아마 시간적인 게 굉장히 부족할 겁니다. 평가라고 했을 때는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만 진도를 다 나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 1차 지필고사 보기 전까지 진도를 다 나가면 되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봤을 때는 거의 이제 그 중간고사 끝나기 전주, 그때쯤에 진도가 빠듯하게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미리 조금 예습을 해놓은 다음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 혼자 이렇게 공부해봤는데 2초 파트에 대한 이제 부분이 조금 잘 모르겠다, 선생님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 부분만 여러분들 들어도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만나서는 선생님 좀 문제 푸는 거, 양적 관계 그 부분을 조금 해줘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다 출제를 하긴 했어요. 출제를 하긴 했는데 외우고 싶은 건 너무나 많은데 집중 이수제다라고 보니까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중요해, 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그냥 선생님 가르쳤었던 거 다 보고, 중요하다 싶었던 거 다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많이 풀어봐서 이런 문제 이렇게 푸는구나, 라는 것만 익히면, 별 어려움 없이는 아니죠. 선생님은 문제를 쉽게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미리 말하지만, 쉽게 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60분 안에 문제를 다 풀고서는 검토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모두가 60분 안에 문제를 다 못 푸는 경우가 있으면 차라리 더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가진지 몰라서 일단 내긴 했는데, 만약에 이번에 너무나 다 잘 보면 기말 때 더 어렵게 내면 되는 거고, 이번 너무 어려웠다라고 하면 기말에 조금 쉽게 내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첫 시험에 뭐 너무 잘 봤다고 우쭐해하지 말고 또 너무 못 봤다고 실망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원래 문제 내는 게 조금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진 않아요. 단순하게 내진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워, 나 이제 화학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안 그래도 돼요. 선생님 말했죠, 약속했죠. 선생님만 잘 따라오면은 정말 아무리 못해도 안정적으로 3등급 하면 41점 정도? 41점? 41점? 아무리 못해도 이 정도 받을 수 있게끔 해줄게요.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나머지 3문제 찍어서 하나라도 맞추면 44점이면은 2등급은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안정적으로 2등급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의 한 몇십 개의 평가 문제 수능을 분석한 결과 맨 마지막 4쪽에 4번 답이 무조건 하나 있어요. 무조건 하나. 여러분들 4쪽에 4번으로만 찍어도 일단 몇 개 맞는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위원소까지 했고요. 여러분들 교과서 보시면은 이제 현대원자 모형 하면서 이제 보호랑 현대원자 모형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되겠어요. 보호의 원자 모형. 여러분들 이제 보호라고 했을 때 딱 어떤 걸 딱 처음으로 개념 도입했다. 그렇죠.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자 궤도를 도입했다. 요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 미안한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을, 질문 올렸는데, 선생님 너무 바쁘다 보니까 확인을 못했어요. 그것만 조금만 양해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 전까지는 어떤 걸 썼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원자 핵이 갖고 있다. 근데 얘네들 크게 매우 작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 주변을 이 전자들이 뭘 한다? 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얘네들은 전자 궤도라는 걸 도입을 하지 않았었던 거예요. 누가? 러더퍼드에서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뭘 하나 알아두셔야 되냐면요. 선생님이 막 이렇게 뛰어야 돼. 뭐 운동장을 뛰고, 여러분들도 막 운동장 뛰고, 여러분들 와가지고 선생님이랑 뭐 농구도 하고 축구한다 했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들이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냐면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겠죠.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지 그거를 바탕으로, 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원자 핵을 주변으로 원자 핵 선생님 플러스라고 표시한 건 그냥 원자 핵 전화량이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원자 핵 주변을 전자들이 움직이려면 얘네들이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전자기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는데요. 이 전자들이 이 원자핵 주변을 원운동 할 때는 얘네들 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을 해요. 얘네들이 이제 운동을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방출을 해요.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전자기학적인 내용이 뭔가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전자기학적으로 봤었을 때, 전자기학이라는 게 뭔지 모르지만, 전자기학적으로 봤었을 때, 이 전자들이 원자핵 주변을 어떻게 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은, 뭐를 방출한다? 에너지를 방출한다라는 게 됩니다. 에너지를 이제 방출한다라는 게 돼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계속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에너지가 있어야지. 운동할 수가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이, 제 선생님이 마땅히 좀 예를 들 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쇠 구슬을 실을 묶거나 이렇게 삥삥삥 돌리는 생각합시다. 삥삥 돌리는 생각합시다. 우리 선생님 힘이 넘쳐서 이걸 막 빨리 돌리게 되면은, 쇠 구슬에서 여기 주변을 계속 돌릴 수가 있겠죠. 근데 돌리다 보니까는 힘이 빠졌어. 천천히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얘네들이 멈추겠죠. 똑같아요. 이 전자들도 이렇게 가속도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한다 그랬어요.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방출하는 거야. 끊임없이 방출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은 힘이 점점점 부족해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부족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이 딱 이렇게 붙지 말고 딱 어디에냐면 원자 핵이랑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빙빙 돌다가 언젠가는 여기에 딱 원자 핵에 달라붙어야 돼요. 원자 핵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요게 시간이 대략적으로 10에 12승 초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원자핵이랑 충돌하는 거야. 이거는 충돌을 했다라는 거는 결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충돌하면은 대략적으로 몇 초? 10에 마이너스 12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태로는 뭐가 존재를 할 수 없게 되는 거냐면요, 원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러더퍼드가 주장했던 모형은 어떤 건 맞는데, 원자 핵이 있는 거 맞는데, 그리고 원자 핵이 대부분의 질량을 갖고 있는 거 맞는데, 그 주변에 뭐가 전자들이 움직이는 건 맞는데, 여기까지만 맞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원자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를 설명을 못 하는 거야. 어떤 걸로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으로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보어라는 과학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는 이제 어떤 거를 설명 못 하냐면은 스펙트럼. 수소 원자 스펙트럼. 오늘 오비타까지 다 갔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빨리빨리 나가보도록 합시다. 수소 원자 스펙트럼은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잠깐 보시면요, 몇 페이지냐? 60페이지 보시면 보호의 원자 모형 하면서 뭐 수소 방전관에 나오는 빛을 프리즘에 통과시켜 하면서 이제 스펙트럼이 보일 겁니다. 스펙트럼이 보일 거예요. 스펙트럼이 보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색깔이 총 4가지가 나오네. 네, 빨간색. 네, 486. 그 다음부터 그냥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할게요, 그냥. 여기 이제 파장.
이렇게 하면서 이제 656, 그래서 486, 얘네들 436, 얘네들 이제 410, 그렇죠, 410, 410입니다. 이거 빨간색이죠. 유형력 바깥에 있는 거 우리는 적외선 영역인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이러한 선들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이유는 뭐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가시광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보통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파장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책마다 좀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냥 넓게 보시면 300에서 800 나노미터. 이거는 손님 미리 말하지만은 설명하는 사람마다 조금 다르고, 약간 뭐 설명하는 책마다 조금 다릅니다. 대략적으로 요 안에 들어오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보호의 원자 모형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이 보호의 원자 모형보다는 이제 현대 원자 모형에서 조금 더 무게를 뒀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에서 여기서 이제 계산 과정이 들어가는 게 있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그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걸 크게 다루지는 않을게요. 크게 다루지 않을게요. 다른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고 2015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빠졌어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선생님 그건 크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일단은 이러한 수소 스펙트럼을 얘가 설명을 못한다는 거야. 못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선들, 빨간색 있고, 얘네들 뭐 각각 가지는 선들이 있어. 이걸 어떻게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이 선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수소 원자핵 주변에 뭐가 있는데,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이 아니죠, 전자가 있는데, 얘네들은 전자기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원자핵 주변을 돌 때, 가속도 운동할 때 뭐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 에너지를 방출할 수밖에 없다. 그때 방출한 에너지가 비에너지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스펙트럼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돌다가 에너지를 계속 방출해야지 어떻게 돼? 계속 방출해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원자핵에 딱 충돌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어떤 말을 썼냐면은 계속 방출해야 돼. 계속 방출한다는 말은 계속 빛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스펙트럼이 이렇게 딱 끊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빨주노초 파남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선들이 전부 다 보여야 합니다. 전부 다 보여야 돼요. 요 모형이 맞다라고 하면. 근데 실제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시면 모든 색깔이 다 보이는 게 아니라 요 파장에 해당하는 그 빛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요게 맞다라고 하면은 계속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 전자가 힘이 빠져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이 된 게 뭐냐면은 전자궤도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전자궤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딱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개정이 되면서 이쪽 파트 부분이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얘는 이제 파장. 얘네들 이제 나노미터 14, 여기 파장. 이 파장이랑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의 관계, 그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합니다. 선생님 에너지는 2라고 쓸게요. 에너지는 2라고 쓸게요. 이 두 가지 정도씩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얘네들이 의미하는 거는 진동수. 얘네들은 파장. 요 H는 뭐냐면 플랑크 상수. 얘도 플랑크 상수인 거죠, 이제 얘도.
얘는 C는 빛의 속도.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뭐냐면 H는 뭔가 처음 들어보는데 프랑크 상술에 뒤에 뭐가 붙어? 상술에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그리고 C, 빛의 속도. 빛의 속도 변하냐 안 변하냐? 안 변하죠. 그럼 여기서 바뀔 수 있는 거는 진동수랑 파장.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파장이랑 에너지랑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파장이랑 에너지랑은 반비례 관계다. 파장이랑 진동수랑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이구나. 그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둬야 될 거 뭐냐면 이 파장값이죠. 파장값. 파장이 어때? 길어. 얘는 파장이 어때? 짧아. 그러면 어떤 게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거냐면 요놈이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한 게 됩니다. 뭐보다? 요놈보다. 요놈보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파장이랑 에너지랑 무슨 관계가 된다? 반비례 관계가 된다. 그래서 이 파장, 여기 안에 보이는 애들이랑 파장 짧은 애들이랑 뭐가 더 에너지가 큰 값을 가져야 된다. 요놈이 더 에너지 값을 큰 값을 갖는 게 됩니다. 큰 값을 갖는다는 게 그만큼 에너지를 더 많이 방출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방출했다라는 게 됩니다. 또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거는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맞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햇빛 프리즘천 얘네들이 전부 다 빨주노초 파란보 다 보여야 된다. 그렇지가 않은 걸로 봐서는 얘네들은 틀린 거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걸로 설명을 못한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아니죠. 오이 큰일 날 뻔했는데 보어라는 과학자가 뭐를 도입을 했다. 전자궤도라는 거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좀 그대로 놔두고요. 놔두고 그래서 얘네들은 원자 핵이야. 이게 그래서 도입된 게 전자궤도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이따 칩시다. 여기서 원래 수소는 전자가 이제 여기에 원자가 이제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있게 돼요. 이제 바닥 상태일 때는 선생님 바닥 상태가 뭐예요? 이제 바로 이제 선생님이 오비탈 설명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기 얘네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보어라는 과학자는 이렇게 전자들이 원운동 하는 거 맞아. 원운동 하는 거 맞는데 아무런 규칙성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정한 궤도를 가지고서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뭐가 달라지게 되냐면요. 이 궤도에서만 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 궤도에서만. 또 여기 궤도에서만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요 궤도에서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요 4번 궤도에도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 궤도가 아닌 부분에서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어라는 과학자가 말을 합니다. 왜? 여기 존재를 하게 되면 애들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는 아까 러더퍼드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네들 운동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점점 빠지기 때문에 원자핵이 충돌한다. 그럼 여기도 존재할 수 있는 건 얘네들 점점 궤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 선 스펙트럼이 아니라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연속 스펙트럼.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냐면요. 이 궤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무리 여기를 운동하더라도, 아무리 운동을 여기를 주변을 하더라도 뭐가 생기지 않는 거냐면은 얘네들이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힘이 빠지지 않는 거야. 여기도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전자가 있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일단 봅시다. 얘네들이 운동을 하려면 어떤 걸 갖고 있어야 돼?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에너지. 그래서 전자들이 이 각 궤도별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에너지 준이라고 합니다. 에너지 준이. 쉽게 말을 하면 전자들이 각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조금 이해하는데 쉬울 수도 있어요. 에너지 준이 값이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선생님 그러면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궤도, 세 번째 궤도, 네 번째 궤도에서 전부 다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이 똑같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한 학생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겠지만 예습을 안 한 학생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궤도 번호가 증가할수록 우리 보통 에너지 준위값은 EN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N은 이 전자 궤도 번호 수 이렇게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이 에너지 준위값 선생님 예로 쓸게요. 이제 EN 둘 중 하나겠지. 셋 중 하나겠다. 똑같거나 점점점 작아지거나 점점점 커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많은 학생들이 원자핵에 가까워지면은 에너지가 커질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원자핵에서 멀어져야지만 뭐가 커지냐면은 에너지 준위가 커집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좀 편할 것 같냐면 얘는 플러스야 얘는 마이너스야. 서로 어떤 힘, 인력이 서로 전하의 부호가 다르죠.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합니다.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결합시키는 힘은 이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원자핵이랑 전자 결합하는 건데 전자가 만약에 선생님이 뭐라 해야 될까? 강호동이랑 줄다리기를 해. 선생님이 이제 강호동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잡아당겨. 그 경우랑 선생님이 김국진, 여러분 김국진이라는 개그맨 아는지 모르겠는데 모를 걸 대비해서 박성광? 선생님도 말랐지만 박성광도 좀 말랐죠. 박성광을 잡아당길 때랑 누가 더 선생님한테 많이 오겠어요? 박성광이 선생님한테 많이 오겠죠. 강호동은 끌려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힘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조금 더 셉니다. 에너지를 조금 갖고 있으면은 이 원자에서 잡아당길 때 그걸 커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궤도보다는 두 번째 궤도가 있는 전자들이 두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세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세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보다 네 번째 궤도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너지 준위값은 원자핵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커집니다. 이건 여러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커집니다. 커져요. 그리고 모든 전자들은 각각 어느 궤도에도 존재를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수소 원자핵을 하면서 수소를 씁시다. 이 첫 번째 궤도의 전자를 쓴 건 뭐냐면은 바닥 상태일 때를 표현한 겁니다. 바닥 상태라는 표현을 이따 선생님이 오늘 중으로 아마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설명을 할 테니까 궁금해도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이 X표 친 거는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얘네들이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게 되게 많았어요. 이 에너지 준위값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이 n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전자 궤도 번호라 보시면 돼요. 뭐 주양자수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아직 양자수라는 개념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전자 궤도 번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랑 4일 때랑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앞에 뭐가 붙었기 때문에 음수가 붙었기 때문에 요 값이 작아야지만 더 큰 거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선생님이 예를 들어 해주고 싶은데 제 시간이 없어서 그거 못 해줄 것 같아요. 해보자. 또 맘나 이거 그러면 여기 n이 1일 때 그 1분의 k죠. 근데 앞에 뭐부터 마이너스야. 그럼 이제 이 원은 첫 번째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k인 거고 네 번째 합시다. 네 번째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은 마이너스 16분의 k야. 단순히 음수 부호 빼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얘가 더 크네, 얘가 더 작네 라고 하면 안 되죠. 왜? 앞에 음수가 붙었기 때문에. 선생님, 이 음수에는 도대체 왜 있는 건가요? 우리 보통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데 그 에너지로 볼 때는 이 음수는 인력에 의한 에너지를 우리가 따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음수로 표현을 해줍니다. 인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때는 음수로 표현해줘요. 선생님,
포텐셜 에너지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 내용 자체가 빠졌습니다. 빠졌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에너지 준위값이 이렇게 궤도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는 것만 표현해 주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아마 이게 교육과정에서 이게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요 내용에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출문제에서는 요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그 문제 하나도 안 풀어도 돼. 하나도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풀지 말려서 안 푸는데 수능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궤도보다 두 번째 궤도에서 에너지 준위값이 더 크다. 두 번째 궤도보다 세 번째가 더 크다. 세 번째보다 네 번째 더 크다. 그러면 이 첫 번째 궤도에 있는 애들이 네 번째 있는 궤도까지 가고 싶어. 첫 번째 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보다 어디서가 더 커야 돼? 네 번째 궤도에서 가지고 있는 네 번째 궤도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값이 더 커. 그럼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에너지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에너지 흡수가 돼요. 에너지가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흡수한 에너지를 주어지고 나서 얘네들이 어디까지, 어느 궤도까지 이동했는지 이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이거 복잡하게 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네 번째까지 갔어. 네 번째까지 갔는데 얘네들이 다시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라고 하고서는, 이건 색깔 다르게 여러분 보기 편하겠죠? 여기 있던 전자가 다시 첫 번째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근데 여기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다 갖고서는 첫 번째로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욕심인 거야. 그건 욕심인 거야. 사람이 버릴 줄도 알아야 돼.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 방출해요. 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할 때 빈에너지의 형태로 방출을 하게 될 경우에 이게 바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거냐면은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부러졌네 이거. 다시 설명하자면 이렇게 원래 궤도에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네 번째 궤도까지 갔어요. 네 번째 궤도까지 갔어. 근데 요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오고 싶어요. 어떻게든 에너지를 방출해야 된다. 그때 이 방출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했을 경우에 빈에너지 형태로 방출했을 경우에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선생님 색이 부러져서.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아마 여러분 잘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를 선생님 되게 고민이 많은 게,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이거 지금 지우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옆에다가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다시 쓸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머릿속에서 배웠었던 것만 조금만 정리를 하고 계셔 주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 이 첫 번째 있는 애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여기서 네 번째에서 첫 번째 다시 온 거고, 세 번째까지 갔어. 갔어. 근데 얘네 다시 어떻게 하고 싶어 해? 있던 애들 다시 첫 번째로 나오고 싶어 해. 두 번째 얘네들 또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번엔 두 번째까지 갔어. 근데 얘네 다시 에너지를 방출해서 첫 번째로 내려왔어요. 수소 원자 같은 경우에. 얘네들이 특징을 보시면요, 하나 없으면 이제 네 번째에서 선생님이 첫 번째를 하지 않았지만 요거까지 포함시키면 공통적으로 어떤 상태에서
얘네들이 원래는 첫 번째 궤도에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뭐 두 번째 궤도로 가고 세 번째 궤도로 가고 네 번째 궤도로 갔었을 때 우리 뭐라 부르냐면 원래 밑에 있었는데 조금 올라갔다 해서 들뜬 상태다라고 불러. 들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들떴다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들뜬 상태에서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다시 어디로 돌아왔냐면 이 첫 번째 돌아왔어요. 첫 번째로 돌아왔습니다. 들뜬 상태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첫 번째로 왔어요. 이런 상태면 우리 얘네들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했을 때 어디서 관찰을 할 수가 있냐면요. 자외선에서 관찰이 됩니다. 자외선 영역에서 관찰이 되고요. 이걸 우리는 라이먼 영역이다 라고 불러요. 라이먼 계열. 라이먼 계열. 그리고 자외선 영역에서 관측이 된다. 들뜬 상태에서 어디까지 왔었을 때 첫 번째 전자 궤도까지 왔었을 때 우리는 얘들은 자외선 영역이 하면서 라이먼 계열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그려줬던 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여있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 눈에 보이죠? 색깔이 빨간색 뭐 색깔 보이죠? 우리 눈에 보여. 무슨 영역인 거야? 가시광선 영역인 거야. 걔네들은 요 라이먼 계열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첫 번째 궤도에 있었어. 들떴어. 얘네들이 네 번째 궤도까지 갔어. 근데 얘네들이 첫 번째까지 내려오기 싫고 두 번째 궤도까지 내려간대. 근데 얘네들이 전자가 세 번째 궤도까지 갔다가 나 첫 번째 또 가기 싫어. 나 두 번째까지 갈래. 요때 잘 보시면은 공통점이 뭐야? 공통점이 들떠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내려온 거냐면은 두 번째 궤도까지 내려온 거죠. 두 번째 궤도까지. 이런 경우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 이라 하면 얘네들은 우리가 발머 계열이라고 불렀어요.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외선 영역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 어디가 우리 눈에 보여야지만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중요시 여겨졌었냐면은 요 파트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매년 수능에 나왔었어요. 매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이제는 안 나올 거다. 왜? 2015 교육과정이 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원이 너무 글씨 크게 쓰네. 하는데 나머지 여기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개념은 뭐냐면 딴 것보다 또 높은 전자 궤도로 갈 때 에너지를 흡수하고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전자들은 각 정해진 궤도에서 원운동을 돌 수 있다. 원운동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얘네들이 에너지를 이 궤도에서 있을 때는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방출하게 되면 그냥 여기서 아예 쑥 내려오는 거지 여기를 거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다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고 여기다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고 여기다 순간적으로 팍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원운동 하면서 있던 애들이 여기서 원운동만 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방출한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이 끌려가지는 않아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궤도 개념이 없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쭉 끌려가. 근데 여기서는 여기 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여기까지 갈 만큼 방출하게 되면 그때 딱 내려오는 거야. 그 전까지 내려오지 않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그 전에 러더퍼드는 방출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는 건데 왜? 힘이 점점 부족해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정해진 궤도에서 계속 운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힘이 빠져도 버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정도 힘이 완전히 축 빠지게 되면은 이 공간에서는 전자들이 없는 거고 바로 다음 궤도로 가진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원래 여기서 더 자세하게 다뤄야 되는 건데 빠졌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는 있어도 선생님이 말했었죠. 선생님이 별로 중요시하게 생각을 안 하면 그거는 그냥 설명을 안 하겠다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서 이번에는 전자가 네 번째까지 갔어.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까지야. 세 번째까지 왔어요. 네 번째까지 얘네들이 올라갔다가 세 번째까지 왔어.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여기 있던 전자가 다섯 번째까지 갔다가 세 번째까지 왔어.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자가 들뜬 다음에, 이 과정은 뭐가 중요하냐면 일단 들뜬 다음에 그래 내려올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그래야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공통점이 세 번째 전자 궤도까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내려온 거야.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디서 관측이 되냐면 적외선 영역, 이거 적외선 영역인데, 여기도 적자가 좀 밑에 키울 것 같네. 적외선 영역. 여기서 관측이 되고, 얘네들 우리는 파시엔 계열이다라고 합니다. 파시엔 계열이다라고 해요. 뭐, 그거는 이제, 요거는 예전에는 이거 에너지 준위 배웠었죠. 여기서 각각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그래서 얼마만큼 방출했었을 때 어떻게 이동되고, 그때 에너지 값이 어떻게 변하고, 굉장히 좀, 나는 복잡하게 나와 있었는데, 그거는, 교육 과정에서 이제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화학이라는 과목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산수가 조금 덜해지기 때문에. 요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계시면 될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될 거는 계속 눈에 말하지만 원자 궤도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에너지 준위값은 커진다. 원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 준위값 커진다.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커진다. 그래야지만은 원자 핵이 안 끌려갈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궤도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인접한 궤도 사이의 에너지 준위값 차이, 그거까지도 이제 그 전 교육 과정에서는 설명을 했었는데, 선생님 그거까지는 굳이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거까지는 굳이 하지를 않을게요. 그거까지 하지를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러더퍼드 원자명에 뭐가 다르냐면,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봅시다. 한번.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보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그 전에는 얘네들이 자유롭게 막 움직일 수가 있었어.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원운동을 하게 돼서 수소 원자에게 끌려가게 되면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어떻게 보여야 된다? 연속 스펙트럼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어디로 방출했을 때만 들떴다가 두 번째 궤도로 왔을 때만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뭐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거나 네 번째 두 번째로 가거나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거나 그 값이 딱딱딱딱 정해져 있고 그 값이 연속적이진 않아요. 여기서 가질 수 정해진 값.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 번째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올 때 얼마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딱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에서도 두 번째로 올 때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방출이 된다. 그게 정해진 거고, 다섯 번째에서 두 번째 올 때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방출이 된다. 딱 그게 정해진 거죠. 딱 그만큼 방출했을 때 어디에다 그 방출된 에너지가 어디에 표현이 되는 거냐면은 스펙트럼에 표현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수소 원자 스펙트럼 보면은 그 선이 연속적이지가 않아. 연속적이지가 않죠. 연속적이다라는 건 우리 눈에 모든 색깔이 보이면은 연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연속적이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양자화라는 말을 씁니다. 양자다라는 말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있구나, 얘네들은 양자화 돼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이 양자화된 양자수라는 걸 우리가 이제 오비탈에서 배울 겁니다.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자수라는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거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또 그냥 하나만 더 알아두자면 그래도 여기 내 있는 내용이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겁니다. 지금 최소한 선생님이 말할 정도는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최소한. 이게 아예 교육과정에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거는 이 전자 껍질 번호. 첫 번째 전자 껍질은 K라고 하고, 두 번째 전자 껍질은 L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전자 껍질은 M이라고 하고, 네 번째 전자 껍질은 M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마 교과서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KLMN.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첫 번째 전자궤도, 두 번째 전자궤도, 세 번째 전자궤도, 네 번째 전자궤도, 이러한 말을 쓰면은 참 좋은데, K 전자 껍질, N 전자 껍질, 이런 표현을 했었을 때, K 첫 번째 전자 껍질이구나, L 두 번째 전자 껍질이구나, M 세 번째 전자 껍질이구나, N 네 번째 전자 껍질이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나중에 이제 오비탈이랑 연관지어서 했었을 때, 첫 번째 전자궤도, 두 번째 전자궤도, 세 번째 전자궤도라는 말보다는 저 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이 말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너지 준위값,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각 궤도에서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값은 올라가면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이제 보의 원자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 한 개점 모였는데, 원자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못했고, 그리고 저 가장 중요한 건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을 설명 못했는데 보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얘는 다 설명할 수가 있는 거야. 얘네들 한계점이 생긴 거죠. 어떤 한계점이 있어요? 다전자 원소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 원자 모형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얘네들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잠깐 나온 그 그림이 나오나? 나오진 않네요. 나오질 않네. 그럼 봅시다. 그럼 선생님이 바로 설명할게요. 보호 원자모형이 맞다라고 하면, 보호의 원자모형이 맞다라고 하면, 얼추 맞는 줄 알았지. 맞다라고 하면, 여기 이제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이 있고, 이렇게 이제 있도록 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할까요? 그럼 이제 무한대 전자 껍질도 있을 거야. 기다려 칩시다. 보호의 원자 모형이 맞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가 첫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 전자가 두 번째 전자 껍질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값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네 번째 전자 껍질에 있던 전자가 두 번째로 내려오려면은 딱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값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것만, 이 에너지 준위 차이값만 방출하면 돼요. 에너지 준위가 차이값만 방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분해능이 뛰어난 분광기가 조금 나오면서, 선생님 분광기가 뭐예요? 분해능이 뛰어난 분광기 뭐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스펙트럼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기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여기에 다전자 원자 헬륨, 네온, 예를 들어 네온 같은 경우에 여기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렇게 가시광선 안에 들어왔어. 이 가시광선 안에 들어왔다라는 말은 어떤 상태에서? 들뜬 상태에서 전자가 어디까지 온 거다? 전자 궤도가 두 번째까지. 이 N은 그냥
전자 궤도 번호, 전자 껍질 번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까지 온 거다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세 번째에서 두 번째, 무조건 두 번째로 오면 돼요. 근데 세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오는 거랑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오는 거랑 뭐 다섯 번째, 두 번째 오는 거랑 그 차이가 점점 커집니다. 차이가 점점 커져요. 그 값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질 않아요.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이랑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이 꽤 커요. 차이가. 마찬가지 세 번째 전자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이랑 네 번째 전자궤도에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의 차이가 또 마찬가지로 큽니다. 커요. 이 차이가 되게 우리가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작게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과학의 기술이 좋아지면서 스펙트럼을 하나를 좀 확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확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서 이따시만하게 좀 크게 분석을 했더니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은 스펙트럼의 갈라짐이 보인 거야. 스펙트럼의 갈라짐이 보였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확대해서 보기 전까지는 하나의 선으로 보였는데 뭐니까 보니까 얘네들이 세 개의 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각각 선마다 뭐가 달라야 되냐면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달라야 되는 거야.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기 전까지는 요 하나의 선처럼 보인 거야. 이렇게 보이려면은 어떻게밖에 설명이 가능하지 않냐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렇게 발음이 안 나왔네. 오랜만에 이제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럼 이 중에서 그럼 이거 하나 둘 셋 하고 따지고 보면은 이게 뭐 하나가 4에서 2로 간 거면은 파장이 더 짧은 거는 뭐 4에서 2로 간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왜? 이 차이는 굉장히 좀 큰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확대해서 보지 않더라도 이렇게 뚝뚝뚝뚝 끊겨진 것처럼 보여야 돼. 근데 이 하나의 선을 확대해서 봤더니 이렇게 보여줬었다. 이렇게 스펙트럼이 갈라짐이 보였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 안에서도 이렇게 이 각 궤도 안에서도 에너지 준위가 다른 경우가 있을 거다. 라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뭐가 설명이 안 되냐면은 요 스펙트럼의 갈라짐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이제 만약에 어떤 선이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간 건데 네 번째에서 두 번째로 에너지를 방출한 그 선을 우리가 한번 확대해 봤더니 이렇게 보였다. 그러면 네 번째 궤도 안에서는 모든 전자들이 에너지 준위 값이 똑같은 게 아니라 미세하게나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렇게 이제 현대 과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입이 된 게 바로 뭐냐면은 오비탈이라는 거, 오비탈. 그래서 도입이 된 게 오비탈이다라는 개념입니다. 오비탈이라는 개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비탈에 대한 거를 배우게 될 텐데, 일단, 쉽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 그 오비탈에 대한 개념은 책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를 따지자면, 뭐, 여러분들 책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쓰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예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오비탈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오비탈이다. 라는 게 됩니다. 선생님, 뭔 소리예요? 이렇게 뭐가 어려워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그래. 이 정의가 뭐가 중요해. 그러니까 어떤 대략적인 느낌이 뭔지 알면 되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 오비탈을 뭐 원자핵 주변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 밀도 함수이다. 이렇게 선생님은 공부하라고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냥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오비탈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자가 들어가는 방이구나,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러면 우리 방에도 종류가 많죠. 안방, 서재, 옷방, 방의 종류 되게 많아. 뭐 집에 뭐 게임방을 해놓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카페처럼 꾸미는 방도 있고, 세탁방도 있고, 뭐 쉴 수 있는 욕실도 있고, 방의 종류가 굉장히 많듯이 이 전자방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오비탈이 뭔가 하나가 아니라 뭔가 여러 개 있었구나. 오비탈의 종류도 여러 개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비탈 넘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보호 원자 모양 한계점. 이 스펙트럼이 갈라지면 설명을 못한다. 이 스펙트럼 갈라지면 설명하려면 각 궤도 안에서도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야지만 설명이 가능한데,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는 거기에 설명을 힘들어서 도입이 된 게 뭐냐면은 요 오비탈이다라는 거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오비탈에 대한 방에 대한 설명을 하고서는 그 이후에 오비탈에 대한 더 정확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건 먼저 핵이고, 얘들이 이제 이렇게까지 합시다. 첫 번째 전자궤도, 두 번째 전자궤도, 세 번째 전자궤도, 네 번째 전자궤도. 여기서는 다른 설명 하나씩도 신경 쓰지 말고 선생님 설명만 기억하세요. 그거만 잘 듣고 따라오세요. 일단 에너지 준위 측면에서만 보면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뭐가 더 크다. 에너지 준위 값이 더 커진다.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 준위 값을 여러분들 어떤 거랑 비교를 하고 계셔야 되냐면 돈이라 합시다. 머니, 돈을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보다 두 번째 궤도에서 돈이 더 많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가 돈이 더 많고, 세 번째보다 네 번째 돈이 더 많고, 돈이 더 많은 거야. 그럼 이 돈이 의미하는 게 우리가 어떤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집의 크기다라고 생각합시다. 돈이 없으니까는, 여기 돈이 많으니까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랑, 돈이 없을 때 살 수 있는 집이라, 이게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이 비유가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제일 쉬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럼 봅시다. 그러면 집이 좋던지 간에 나쁘던지 간에 일단 모든 집에서 공통적으로 있는 거는 우리 잠을 잘 수 있는 방이죠. 그거는 뭐 원룸이라 하든지 뭐 고션이라고 하든지 뭐 투룸 아니면 뭐 빌라, 아파트, 뭐 오피스텔, 뭐 펜트하우스 어디에 보더라도 일단 잘 수 있는 방은 모든 게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오비탈이 똑같아요. 오비탈에서 뭐라 했어?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이라고 했었죠. 이렇듯이 모든 궤도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전자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S 오비탈에서 S 전자방입니다. S 전자방. S 전자방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딜 가든지 간에 있는 거야.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는 방은 어디에 가든지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고시원은 방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좋은 고시원은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우리 좀 더 돈을 투자해서 원룸으로 이사 왔어.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거야. 화장실 있는 거야. 어디는 없었는데, 고시원은 없었는데. 1번보다 2번이 더 좋은 집이고, 2번보다 3번이 더 좋은 집이고, 3번보다 4번이 더 좋은 집이야. 이때부터 이제 새로운 방이 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2번 방에는 2번 집에 있는데 더 좋은 3번 집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로 추가된 거는 그 위 버전에서 다 존재한다. 그렇게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P라는 방이 존재를 합니다. P라는 방이 존재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가 이거 P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P 오비탈 불러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집을 옮겨갔더니 이번에 집에 거실이 있네. 거실이 있네. 그건 우리가 이제 T 오비탈이라고 보시면 돼. T 오비탈. 여기는 없는 거야. 두 번째 없는 거야. 세 번째 궤도부터 추가되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집에 가니까는 거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드레스룸도 있어. 이렇게 해서 점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오비탈에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더 큰 집일수록 돈이 더 많을수록 많은 방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얘네들의 이름이 근데 다 똑같이 부르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어느 집에 무슨 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첫 번째 전자 궤도에 있는 방이다라고 해서 얘네들은 1S 방, 얘는 두 번째에 있는 잠을 잘 수 있는 방이다 해서 얘네들은 2S 방, 얘도 3S, 얘는 4S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이제 이 P방이 새롭게 추가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같은 P방이지만은, 같은 P 오비탈이지만은, 세 번째 궤도에 있는 P 오비탈이라 해서 얘는 3. 또 3. 얘는 3. 여기 큰일 났다. 얘 3이 아니지. 얘는 4지. 여러분들 헷갈리게 뻔했네. 얘는 4. 얘는 또 3. 얘는, 얘도 4지. 선생님 미쳤나봐. 얘는 4. 이렇게 쭉쭉쭉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잠깐만요. 이 영상 찍은 몇 분 됐죠? 오늘 조금 길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벌써 56분 지났어. 벌써 56분 지났어. 근데,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는 이 보호 원자 모형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잘 들어요. 헷갈리시면 안 돼. 보호 원자 모형으로 설명이 안 된 거는 다전자 원자였어요. 수소 원자 스펙트럼으로는 뭐가 다 설명이 가능했냐면, 수소 원자 스펙트럼이 설명이 가능했어요.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근데 보호 원자 모형의 특징이 뭐야? 각 궤도에서는 다 일정한 값의 에너지 준위 값을 갖는다라는 거였죠. 근데 첫 번째보단 두 번째가 크고, 두 번째보단 세 번째가 크고, 세 번째보다는 네 번째가 크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똑같은 거냐면요. 에너지 준위 값이 이 앞에 숫자가 똑같다라는 말은 전자 궤도 번호가 똑같다는 말이야. 고르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됐어요. 어디에서는?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궤도 번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궤도 번호다, 전자 궤도 번호다. 근데 보호 원자 모형에서는 그 각 궤도에서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값이 딱 정해져 있다. 모든 전자들이 다 똑같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 근데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분해능이 좋은 분광기가 개발되면서 확인해 보니까는 그게 아니었던 거야. 각 궤도 안에서도 뭐가 달랐던 거야? 에너지 준위가 달랐던 거야. 어디에서부터? 다전자 원자에서부터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랑 다전자 원자 에너지 준위 값을 여러분들이 조금 구별해서 구별을 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준위 순서. 첫 번째, 수소 원자일 때랑, 두 번째,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다라는 말은 수소 원자를 제외한 나머지 원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소 원자일 때는 궤도 번호, 이 앞에 숫자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1S, 2S, 2P, 3S, 3P, 이거 이제 지울게요. 3D, 그리고 4S, 4P 하고 이렇게 있는데, 1S보다는 2S가 크고 2S랑 2P랑 똑같은 거. 왜? 전자 궤도 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2S보다는 3S가 크고 3S랑 3P랑 똑같고 3P랑 3D랑 똑같고, 이 말은 3S랑 3D랑 똑같고 그렇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보호 원자 모형,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은 얘네들이 다 에너지 준위가 다 같다라고 가정을 해도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3S보다는 뭐가 크고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문제에서 뭘 묻는지를 잘 봐야 돼요. 수소 원자의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수소 원자가 아니라 다른 애들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요거는 순서가 요거랑 달라요.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값 비교는 단순하게 어떤 것만 비교해 보면 되냐면 요 에너지 준위값만 비교해 보면 돼. 근데 다전자 원자는 아니야. 다전자 원자 아니야. 얘는 어떠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는 여러분 만약에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은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대각선이 훑고 가는 순서가 바로 에너지 준위 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뭘 훑고 가? 1S부터 훑고 가네? 여기서는 다전지 원자에서는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1S랑 1S, 그 다음에 2S.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다음에 2P. 그 다음에 이제 2P 다음에 3S죠? 3S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네 번째. 그 다음 3P야. 그 다음에 3D가 오는 게 아니라 4S가 오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뭐가 오냐면 그 다음에 이제 3D가 옵니다. 요 순서. 여기서 여러분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죠, 그냥. 3P 다음에 3D가 오는 게 아니라 4S가 온다는 거라. 그리고 여기서는, 에너지 준위가 똑같으면이 아니라, 전자 궤도 번호가 똑같으면 에너지 준위가 똑같았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똑같은 ES, EP다라고 하더라도 뭐가 더 크다. EP가 에너지 준위 값이 더 크다. 마찬가지 3S보다 3P가 더 크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을 때 에너지 준위가 똑같은 오비탈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선생님이 말했었던 거는 오비탈의 종류가 다를 경우인 거고, 여러분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 EP라는 오비탈은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EP라는 오비탈은 P 오비탈 자체가, 그리고 이 D 오비탈 자체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이따가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거는 숫자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이 오비탈의 방, 전자방, 여기 다른 방이면은 절대로 에너지 준위가 똑같지가 않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3P 다음에 3D가 오면 참 기억하기 쉬울 텐데 왜 4S가 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이것도 이제 교육과정 좀 밖의 내용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진 않겠지만은 안전성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3D에 먼저 들어오는 것보다 4S에 먼저 전자가 들어갈 경우에 좀 더 안전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모르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좀 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경향. 그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정해지려고 하는 경향. 그래서 4S에 먼저 들어갔을 때 더 안정해지기 때문에 4S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뭐 S 오비탈이 도대체 S라는 전자방이 뭔지, P라는 전자방이 뭔지, 뭐 D라는 전자방이 뭔지 아직 설명 안 했지만은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각 궤도에서 존재할 수 있는 전자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각 전자 껍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뭐 오비탈의 종류. 오비탈 종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일단 앞에 있는 숫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 보시면 돼요. 3의 세 번째 전자 궤도에서 2p 오비탈이 있을 수 없어요. 앞에 숫자는 다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SP라는, ES, EP라는 애들은 두 번째 전자 궤도에 3S, 3P, 3D라는 전자방은 세 번째 궤도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여러분들 얼굴 안 보고 여기서 바로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거 뭐예요? 라고 하고서는 그때 바로 선생님 이건 이거야 라고 하면서 수업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서 선생님 참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왜 저 선생님 자꾸 했던 말 또 해? 했던 말 또 해?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지.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고 계속 설명하고 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순선이라 썼네 또. 순선데. 순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돼서 같은 전자 궤도라도 이 안에서 뭐가 달라 지금 에너지 준위 순서가 다르죠. 마찬가지 같은 에너지 준위 전자 껍질에서 같은 전자 껍질에서 뭐가 달라? 에너지 준위 순서가 다르죠. 그러면은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 값도 다 다른 거야. 방출해야 되는 에너지가 다른 거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지만은 스펙트럼의 선 갈라짐이 우리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얘네랑은 에너지 준위 값이 엄청나게 차이는 많이 안 나요. 근데 얘네랑 에너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그냥 딱 봤을 때 확 티가 탁탁 나. 얘네들은 그냥 봤을 때는 티가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네들의 에너지 준위 값 차이는 얘가 더 크지만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적용이 돼야지만 뭐가 될 수가 있는 거냐면 스펙트럼의 선 갈라짐이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내용 정리하시고요. 선생님 솔직히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영상을 옮기고서는 인코딩 시키고 핸드폰을 다시 충전시키고 와야 돼요. 그런 시간 때문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서는 우리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